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둔화됐죠.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엄중함을 느낀다, 또 위기의 개념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종욱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의 지표로 보면 지금 이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양면성은 분명히 있어요. 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5%로 했는데 2% 미만이라 그래서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 밑에 있는 기본적인 고용 지표나 이런 구조를 보면 한국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구조의 변환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을 이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것을 위기라고 하죠,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위기의 밑에 개념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위기가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어떤 흐름을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 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런 식의 경제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갭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관리가 가능한 단계가 그래도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위기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총수요 측면에서의 이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경제 지표상으로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 3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부에서의 경제 기여율은 높은데 이 민간 부분에서 경제 기여율은 아주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 부분이 왜 민간 부분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들어가다 보면 민간은 결국 어디서 돈을 버느냐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거죠. 일을 함으로 돈을 버는데 지금 9월 달에 고용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2019년도 들어와서 월별 고용 동향 발표안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36시간 이하에서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36시간 이상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하면 36시간 이하의 근로자가 소득을 벌면 당연히 소비 여력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36시간 이하에 있는 근로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 대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임시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학계에서도 이제 나오는 논문이 이 고용에 있어서의 이력 효과.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히스테리시스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우물에 돌을 탁 던지면 돌은 이미 우물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파고는 계속 흘러가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현재 이 36% 이게 36시간 이하의 근로자가 느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 보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어요. 40세에서 49세 사이에 우리 나이로 보면은 중산층의 허리에 해당하는 가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네.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계속 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40에서 49세에 나와가지고 어떤 직업의 전환을 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임시고용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고용 지표 등을 봤을 때 분명히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지금 교수님의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관리를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부분이죠.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예. 최백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홍남기 부총리는 아무래도 성장률 수치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3분기가 0.4%로 전분기 대비로요. 근데 이게 연율로 지난해 같은 3분기 대비로는 2.0%예요. 네. 그리고 지난 2분기하고 똑같습니다. 연율로는요. 근데 이 성장률 수치가 지난해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수출이 1.2% 포인트나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만약에 지난해처럼 만약에 됐다면은 네. 3.2%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출한 경우는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죠. 특히 10월에 수출 실적도 좋지 않은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네. 앞으로 향후 네. 저는 내년까지도 안 좋을 거라 보는데 미국 경기하고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후퇴하는 국면이다 보니까는 세계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두 나라가 지금 후퇴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수출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갉아먹는 부분, 성장률을 네. 갉아먹는 부분, 이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기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도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돼요. 외적인 어떤 충격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 네. 이건데 우리가 뭐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더라도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시경제 주요 지표들은 굉장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교수님이 고용지표 얘기했는데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사실 뭐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특히 젊은 층이라든가 40대 같은 경우 지금 나빠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고용의 양적인 측면 속에서 볼 때는 미국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고율 실업률 이런 거 보게 되면 9월 지표로 봤을 때 미국보다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냐면 가계소득도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께서 지금 시정연설에서 네. 얘기했지만은 지난 2012년 이래 그러니까 가장 높아요. 가계소득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이런 엇갈린 지표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내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 이런 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경제 지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우리가 혼돈스러운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얘기다. 아하.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 수치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수출 부분의 감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격적인 재정 편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공격적인 재정 편성만 된다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한 2.5% 달성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공격적인 재정, 확대 재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죠. 내년도 예산이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확대 재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올해 2% 달성은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내년도 예산도요. 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뭐냐면은 얼마를 구했냐면은 지금 9.9%가 했잖아요. 9.9%로 예산 증가를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올해 추경 편성한 거 있었죠. 네. 추경 편성을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 편성 규모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년에 얼마나 증가할 거냐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 8%뿐이 안 증가했어요. 일단 뭐 총액으로 보면 9.3% 증액이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뭐냐면요. 그러니까 융자 사업, 네.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가 해소하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한 7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확장적인 예산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2.5%로 달성을 하려면요. 네. 달성하려면은 한 제가 볼 때 한 15조 이상 정도, 15조에서 한 20조 정도에 그러니까는 그 예산의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보완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는 성장률 2.5% 달성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년에도요. 네. 왜냐하면 수출이 계속해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종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데 513조 5천억 원을 잘 활용하면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의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아까 우리 최백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걸 잠깐 코멘트를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크죠. 네. 이를테면 지금 2, 4분기에서 경제에 우리가 이제 0.4% 기여를 할 때 네.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0.2고 그 다음에 정부 부분의 기여도 0.2였어요. 반면에 3분기, 우리 2분기일 때는 1% 성장할 때 네. 민간 부분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2고 정부 부분이 1.2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우리 3, 4분기의 기여도를 보시면 내수 부분에서는 기여도가 마이너스 0.9입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 최백은 박사가 얘기하셨지만 수출이 그래도 선전해 주는 바람에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 그냥 한 0.4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수출 상황은 좋지는 않고요. 좋지는 않지만 네. 수출이 상당히 그 선도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슈퍼 예산을 하면 분명한 것은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뭐 모든 사람이 아다시피 한 나라 경제에서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거든요. 근데 이미 정부가 9.8% 정도의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거야. 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9.8%가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아무래도 정부는 낙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가장 예측하는 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IMF 보면 우리나라 내년에 한 2.2%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2.2%의 한 4배 이상의 이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이제 이 성장률을 달성 못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 문제가 이제 경제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학자들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한 4배 정도의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말은 그만큼 재정 적자를 우리가 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생길 있다는 수 있다는 거기 겁니다.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슈퍼 예산을 하고 나면 그것이 5년, 7년, 8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를 높여서 네. 그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예산이 단순하게 한 나라에서의 수요가 부족한 것을 그냥 우리가 메꾼다는 개념보다도 여기서 투자하는 돈이 미래 4년, 5년 뒤에 우리나라의 성장에 얼마만한 밑받침이 되어 줄 것이냐가 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18조 정도, 513조 513조 5천원입니다. 5천에서 네. 실제로 보면은 보건복지 예산이 181조 정도 돼요. 181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제가 계산하면 한 35% 정도가 공적 연금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가운데 주택, 고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부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늘렸다 그러는 것은 과거의 이 복지보다도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적은 금액에서 늘리는 거는 크게 네. 보이죠. 그래서 내년 슈퍼 예산을 쓰는 어차피 어떤 형태든 통과는 될 거예요. 조금 줄더라도 네. 정책 당국이 상당히 현명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자, 이와 같은 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은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진정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1.8%의 경제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1.7%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비관적인 전망이 제가 맞을 앞에서, 것이다. 앞에서 네.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지금 성장률 수치를 얘기할 때 지금 약간 지금 시청자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주로 전기 대비예요. 0.4%라는 게 그러니까 2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기 대비로는요. 네. 여러분 일종의 기저 효과가 작용하죠. 올해도 보게 되면요. 지난해 4분기에 0.9에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4, 3분기에 그러니까 1.0, 0.4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연율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감소는 우리가 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출 효과가 연율로 2.0%일 때
지금 마이너스 0.1%포인트를 깎아먹었어요. 그게 네. 지난해 대비하면 1.2%포인트 되는 거예요. 연율로 봐야지만이 성장률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년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요. 항상 그랬어요. 전년도에는 되게 정부 기관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내년도 전망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다가 상반기 지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조정을 하고 이게 또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속에서 뭔가 그러니까는 제대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그랬었어요. 연초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2.6에서 2.7%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 방어도 힘들다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은행이 올해도 뭐라고 했냐면 5월 달 이후에 미중 전쟁이 완화될 것이다. 아하. 그래서 수출이 회복될 것이다. 네. 반도체 경기도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근거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죠.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요. 중국 경기도 지금 우리가 6%가 붕괴될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요. 우리나라 수출 감소를 지금 주도하는 게요. 중국이 마이너스 18% 기록했습니다. 홍콩이 마이너스 33%예요. 대만도 마이너스 21%고요. 중화경제권이 그러니까 우리 대개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경제권 문제가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홍콩 문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느냐? 중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보이느냐? 이게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경제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2.7%를 전망했다가 그러니까는 2%도 안 된다 하면은 네. 너무 이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에 근거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망을 하고 저는 그래 반도체 경기 회복도 저는 굉장히 근거가 취약하다고 봐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공급 물량은 별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엄청 다운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수요가 감소해가지고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게 감소가 크게 네. 된 거예요. 특히 여기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후퇴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이건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근거가 취약한 것이고요.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올해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을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경제 운영을 그러니까 목표를 좀 세우지 않으면은 올해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것이다. 올해 정부가 연초에 2.5에서 2.6%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K대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고요. 최고의 그러니까 경제 정부 전망치를 예측하는 곳들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정부와 한국은행도 그런 뭐 녹록치 않은 현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좀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장밋빛 청사진을 내민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정확한 현실을 그러니까는 드러내주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 처방을 그러니까 맞게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우리 현명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가 뭐 살아날 가능성이 미국 그렇게 경기도 높지 지금 않은 둔화되고 거고요.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낙관하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이종욱 교수님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뭐 진정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누가 예측하기가 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미국 경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관련된 합의, 예. 1차 부분 합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서명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를 하긴 그런데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자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강대국의 경제에 관련된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항상 역사는 강대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중국이 G2라고 미국과 이렇게 대등한 세계적 지위를 가지겠다고 하는 이상은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네. 대권이 이동할 때 항상 강대국은 하나였습니다. 그 강대국이 결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미국하고 이 무역 전쟁을 어떤 국면으로 끝날 것이냐? 아마 아까 뭐 다른 사람 모르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에서 측면에 보면 수출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한국은행이 처음 전망할 때는 수출이 한 2.2% 정도 생각했거든요. 지금 올해 9월 달까지를 보시면 9.8%, 약 10%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에 수프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경제학자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은
정부 내부에서 최소한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높게 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성장률 0.8%일 때 재정 지출 증가율이 10%였어요. 올해 우리 내년에 IMF가 2.2% 이야기하고 뭐 정부는 한 2.4%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한 4배 정도의 지금 재정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면 재정이 저렇게 많은 거는 그냥 경제 지표대로 해석을 하면 정부도 우리 총리께서는 위기가 아닌 엄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만약 엄중하게 생각하고 위기가 아니라면 경제 성장률의 4배가 정도 되는 부분을 편성하겠습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최병헌 선생님이 하시더만은 경제 지표 우리는 잘 몰라요. 경제 지표가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지표를 운용하는 정부 당국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수프 예산을 다른 말로 얘기해봐라. 위기 관리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 관리 예산이니까 정말 위기는 뭡니까? 역량 있는 사람이 네. 정말 주의 깊게 써서 국민들이 좀 더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 소비를 하게 돌아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정부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였는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97% 정도만 되면 올해는 2%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지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0.6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0.6에 0.9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재정 집행률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서 재정 집행률이 지금 9월 말로 78.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63.1%밖에 안 되고 네. 조육 재정은 71.9인데 지금 이 부분 자체를 연말까지 97% 중앙 정부는 그다음에 이 지방 정부는 90%를 올리게 해 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맹목 총소득, 총생산이 1,898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우리가 1% 안 된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만 총생산이 늘면 되느냐 하면 2% 성장하려고 그러면 한 38조 정도 뭐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머지 쏟아보면 우리 2% 달성도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께서 0.97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대로면 0.6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능도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3개월이라는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위기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살펴봤던 이유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에 맞는 아주 명확하고 또 분명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정확하게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제 어쨌든 한국 경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분만 그러면 꼭 신경을 써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최 교수님? 저는 성장률 수치를 방어하고 싶으면요. 재정을 확장적으로 단기에 그러니까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아까 이제 중국 경제 말씀 물어보셨는데 중국 경제가 민간 부분 성장률이 거의 0%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한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장률 수치만 만약에 고려한다면은 확장적인 재정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성장률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위기예요. 수출이 충격받으면요. 우리나라는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축하지 않는 상에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이 성장률 둔화는 이거는 장기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행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뭡니까? 저도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선진국 가운데서 성장률을 가장 잘 방어한 나라는 다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였어요. 네. 스위스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2015년 이후에 제조업에서 고용이 계속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고용 자체를 보시면 이 서비스 산업, 특히 그 정부 주도의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이 제조업 고용을 갖다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에 49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정부가 정말 한국이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밑바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육이 진짜 이번에 슈퍼 예산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조육 부분 자체가 한 12.9% 정도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생각하면 새로운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제가 아니라 신경제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조육에서 그 신경제에 맞는 조육제도 돼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네. 돼요. 조육개혁하지 않고 노동개혁하지 않으면 나는 미래 제조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조업을 살려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또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죠. 조육과 노동을 해야 알겠습니다. 돼요. 여기까지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